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른바 박싱데이 일정에 돌입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7골을 기록했지만 소속팀인 토트넘이 아직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국내 프로농구 KBL은 연말을 맞아 농구 영신이라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에서는 지난 시즌 은퇴까지 미룬 김연경 선수가 이번엔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연말 연초엔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이 늘기 때문인데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카시트 착용에 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는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양곡법 포함해서. 이후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추진을 선포했다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러면은 오늘 내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명동의안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손으로 가게 되는 건데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처리도 급하고 내일 또 헌재 변론 준비기일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날까지로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그럼 늦어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 멈추겠다라는 것이고 이 시한을 넘기면 곧장 탄핵안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생각은 그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거고 표결에도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뭐 당론 절차를 따로 밟은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설명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원래는 뭐 임명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할지 말지 이거 취재진들이 물어봤더니 애초에 한덕수 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도 없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당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특검을 민주당에 역제안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왜냐하면 또 막무가내로 다 거부하기에는 막아야 될 게 많은 형국이거든요. 또 전략적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이런 것을 좀 수정해서 역제안하면 뭐 거부권 행사 명분을 한 대행에겐 줄 수 있고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 있는데 칩거에 들어갔어요. 통상적으로 성탄절에 메시지를 내는데 그것 내지 않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렇지만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는 비판도 들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입장을 밝혔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도 이미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죠. 네, 대법원은 이번에 입장을 낸 게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또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서 그 대법관 임기 종료에서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그럼 국민들이
오랜 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 이런 요청도 내놨는데요. 이건 대법관 임명에 대한 의견이지만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 나온 의견이라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도 같은 입장을 비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얼마 전에 쌍특검법 미루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자꾸 여야의 협의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그 양비론이 이게 지금 가능한 상태인 건지 그리고 어쨌든 간 임명이든 간에 뭐 법안 상정이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지나친 책임 회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스스로 탄핵을 당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출범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여야정 협의체도 안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여야정 협의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의장, 양당 당대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였고 오늘 첫 회의 연다고 했었는데 어제까지도 뭐 의제 올릴 만한 그런 실무 협의조차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여야는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거고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이 협의체 와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끌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여야에다가 주요 현안을 떠넘기는 식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간신히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첨예해요. 뭐 추경 편성이라든가 장관 임명 이런 입장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죠. 조속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고 이 변론 준비는 변론하기 전에 쟁점 정리하고 심리 계획 세우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양쪽 대리인이 출석을 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인 입장이라든가 뭐 계획 이런 것들을 밝혀요. 그렇지만 피청구인에게 출석 그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거죠. 아직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불출석한다면 이제 반대 측 검사 측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국회 측 대리인단 쪽으로만 이제 기본 입장이나 입증 계획 이런 것들을 듣거나 혹은 이제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뭐 물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고민은 깊어 보입니다. 당장 여당은 6인 체제 헌재를 지금 정통성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고 네.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라든가 사회 분열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는 거죠.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근데 입장이라고 할 거는 기존과 다를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좀 예고했던 게 좀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성탄절 소환 조사가 결국 무산된 상황인데요. 강제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수처가 원래 성탄절에 나와라. 그게 2차 출석 요구였고 사실 그전에 검찰도 출석 요구를 했던 걸 모두 거부한 거기 때문에 두 번에 넘어서 지금 거부를 한 거죠. 공수처 직원들이 어제 다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뭐 입장 내놓은 것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혹은 이제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이거를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 밝힐 거라고 하는데 다만 이것도 고민인 게 좀 더 조사와 증거 탄탄하게 쌓고 체포영장 해야 될지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확실하게 그 공수처장의 톤도 보다 좀 더 그 전보다는 신중론 쪽으로 가는 게 기류가 읽혀지는데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수사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지금 내란죄에다가 외환죄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고른다거나 뭐 시간을 끈다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직무정지는 됐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어떤 피의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직 대통령 상대로 이런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뭐 기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파장을 고려하는 보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해놓고 기각되면 또 더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체포영장 안 내고 그러면 추가 소환 요청한다? 근데 이것 또한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이라고는 출석을 할까? 그런 거고 공수처는 내부 검토 거치고 이르면 오늘 이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른바 햄버거 회동 4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지난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문상호 사령관이 시인한 내용 보면은요.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해서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고 이와 별도로 북파공작 부대를 동원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라는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문상호 사령관이 체포되고 나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요. 아니면은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시기가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뭐 사살, 수거 대상, 뭐 북한 내용도 언급이 돼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확보된 이후에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거기에 동시에다가 이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했다고 하는 다른 대령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도 진술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공수처는 문 사령관 포함해서 정보사 지휘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 앱도 삭제하고 이런 증거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공수처는 군장성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문상호 사령관은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 전부터 특정 언론의 취재를 불허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 포고령 초안을 처음에 내놨었잖아요. 거기에 그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이것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엄 보통 이제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던 초안에는 이런 국민들의 통행금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이 행간에는 뭐가 있냐면 국방장관이 그렇게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말 뭐 경고성이라든가 그 정치적인 그런 통치의 문제였던 거지 일반 국민을 향해서 어떤 뭐 그런 걸 했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기자회견 이번에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그 MBC하고 JTBC 포함해서 몇몇 방송사 그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취지를 왜곡해서 보도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언론사 고르는 게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사가 어쨌든 간 어떤 식으로든 보도를 해도 해석이 이제 국민들한테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내란의 핵심 인물이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회견을 열겠다는 거는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21세기 대명천지의 군사독재 언론말살 망령을 부활시킨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 선택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골라서 이제 배제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는 뭐 MBC, JTBC 이렇게 빠졌겠지만 다음엔 또 어디가 빠질지 모르는 거고요. 누구 상대로 누구는 또 배제하고 그거 충분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굳이 이런 식의 스피커의 공간을 언론에서 줘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관련 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앞서 국가기록원은 계엄 관련한 기록물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모두 마쳤어요. 근데 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이상 없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 기록관은 또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검 대상이 서울경찰청, 방첩사, 국정원, 소방사 이렇게 18개 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그 사이에 이게 훼손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작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게 뭐냐면 국가기록원이 점검한 방식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 목록하고 해당 기록물의 존재 여부 이거를 대조해보고 확인해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종이 형태 문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자 시스템에 애초에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거 의도적으로 숨겼던 건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추가 점검은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사실은 예고됐던 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의 이 점검은 강제성도 없었고 그래서 수사기관도 지금 압수수색 난항을 겪고 있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국가기록원이 찾기는 처음부터 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점검 시작한 것도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빨라야 9일, 길면 17일 지나서 시작이 된 거라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 홍제램프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에 이동량이 많고요. 광암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 나들목 일대 정체인데요. 승용차 추돌 사고 여파입니다.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더딥니다. 반대 목포 방향 비봉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고 이후 서해대교 2, 3차로에 걸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동홍천 나들목에서 차 간격 좁혀지는데요. 홍천 휴게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영향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금포에서 군포까지 1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부곡 나들목부터 차 간격 좁혀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비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인데요.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우 PD 덕분에 연말 가기 전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또 새해 복 뵙게 많이 돼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네요. 네. 네, 프리미어리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연말 박싱데이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나 토트넘이나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오늘이 될 겁니다. 성탄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날이라는 뜻으로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네.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박싱데이와 그 직후 연말 연시 기간에 한 팀이 일주일에 2경기는 보통이고요. 많게는 3경기까지 치르는 아주 빡빡한 일정을 이어갑니다. 보통은 주말 경기 위주로 프리미어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몰아서 많은 경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확확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팀들은 연패, 연승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도 박싱데이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11위로 부진하고요. 지난 23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경기가 3대6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지금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지 언론들은 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낮은 평점에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또 토트넘에게도 이번 박싱데이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노팅엄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죠. 네, 27일 새벽 0시니까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0시가 되겠습니다. 뭐 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지금 주전들의 줄부상이 있고 성적 부진이 워낙 있으니까 사령탑 교체 목소리까지 팬들 사이에서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그나마 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이것 때문에 7경기 출전 정지, 벌금 1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노팅엄전에서 아마 그라운드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를 향한 발언과는 별개로 토트넘에게는 좀 중요한 어떤 복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노팅엄이라는 팀이 최근 3연승으로 4위까지 올라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시즌 돌풍의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경기가 끝나면 12월 30일에는 안방에서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니까 코리안 더비가 연말에 또 이뤄질 수도 있겠고요. 다시 나흘 뒤인 새해에 1월 4일에는 20라운드 뉴캐슬전을 치른 후에 그 이후에도 리그컵 4강 리버풀전, FA컵 64강, 테머스 F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유로파 리그까지 아주 빡빡한 일정을 1월 초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K리그 강원에서 토트넘으로 간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 구단의 요청으로 조기 합류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팀 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선수 등록을 한 후에야 팀 훈련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라운드에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팀에서 짜준 개인 훈련을 하면서 영국 생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상생활에 적응을 해야 팀 훈련과 경기 출전도 용이하다는 게 이제 구단의 생각인 건데 이렇게 이제 팀이 서두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부상병동이거든요. 뭐 얼마 전 리버풀전도 수비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공격진의 보강도 필요하지만 수비진도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팀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좀 빨리 투입이 돼서 좀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빠르면 1월에 바로 데뷔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바로 이 선수가 유럽 리그 경험이 없는데 투입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경기가 될 것이냐를 이제 계속 예상을 하다 보니 1월 12일에 조금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가 있는데요. 이 상대가 오브리그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아무래도 이 경기 정도는 좀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가 양민혁 선수에게는 큰 부담 없이 본인의 기량을 점검하고 발휘하기에 딱 좋은 상대가 아닐까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르면 이 경기에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손흥민 선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적설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뭐 스페인, 트르키예, 다시 잉글랜드 우리가 아는 좀 유명 클럽들, 빅클럽들은 다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빙성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유력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토트넘이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2025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1년 정도 플러스 1년 뭐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합의하에 연장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트넘이 아마도 발동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거취가 각종 루머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새해죠.
1월 1일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한 입단을 전제로 다른 구단들과 아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이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보스만 룰이라는 게 축구에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까지 토트넘이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는 자유롭게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토트넘이 과연 이적료 없이 손흥민 선수를 내준다? 그럴 일은 없을 네.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재계약 발동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K리그 팬들은 광주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간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하지만 전북의 선택은 외국인 감독이었어. 네, K리그에 거물급 외국인 감독이 입성을 합니다. 올해 일부 리그에 겨우 좀 잔류를 하면서 전북이 좀 자존심을 구겼던 시즌이었는데 거스 포엣 전 썬덜랜드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 재건에 나섰습니다. 이 포엣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토트넘에서 선수를 보냈고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기도 하고 브라이튼, 썬덜랜드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올해 4월 그리스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사실 우리 축구팀 사령탑 유력 네.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던 맞아요. 그 감독입니다. 근데 전북이 광주의 이정효 감독도 면접을 하면서 이정효 감독이 전북으로 가나? 낙점이 돼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졌었는데 결국은 세계적인 축구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좀 높이 전북이 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포획 감독이 이제 낙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정효 감독은 광주에 이제 잔류를 하게 되면서 다음 시즌도 광주에서 지휘봉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에서는 김연경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이 3연패에 빠졌는데요. 이러다 이번에도 우승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김연경 선수가 현역 연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그쵸. 좀 유종의 미를 탁 거두고 멋있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팬들도 그걸 원했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3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연장을 하고 지금 이번 시즌도 뛰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될 분위기였어요. 흥국생명이 완전히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국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지면서 한때 흥국생명이 개막전 포함해서 14연승을 달린 적이 있었는데 네. 3연패에 지금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대건설 2위로 달리던 현대건설이 GX칼텍스를 이기면서 2위기는 한데요. 흥국생명과 승점이 40점으로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경기에 따라서 승패가 두 팀이 갈려버리면 네. 흥국생명이 선두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 투투쿠와 피치가 부상으로 빠진 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김연경 선수라 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공사 경기에서 양팀 최다인 17득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빠져버리면 흥국생명 입장에서도 아무리 김연경 선수가 있었다 해도 역부족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인 선수 투투쿠는 한 달 정도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교체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좀 이게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승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비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 경기를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토요일에는 흥국생명 경기가 있고 일요일에는 현대건설의 경기가 있거든요.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선두 경쟁 좀 보시면 아주 재밌게 이 경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여자분은 이런데요. 남자분은 또 현대캐피탈이 독주예요. 원래는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남자부에서는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 현대캐피탈이 8연승 이렇게 이어가고 있으면서 사실 대한항공이 4회 연속 통합 챔피언을 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을 이기면서 지금 연승을 하고 있으면서 독주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구는 약간 판도가 여자부와 남자부의 판도가 시즌 초반과는 완전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밌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김연경 선수의 활약도 좀 지켜보시면 아주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L 프로농구는 연말에 농구영신이라는 경기를 한다고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농구 영신. 영신. 우리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은 아닌데
연하장이라고 하나요? 그럼 송구영신 이렇게 한자로 써서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송구영신에 농구를 합성한 네, 그런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농구영신이라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부터 매년 마지막 날 이제 늦은 밤 경기를 열어요. 그러니까 한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 그 이벤트까지 하면 경기장에서 선수와 팬들이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네. 되는 건데 이게 프로농구, 그러니까 국내 프로농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팬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현대모비스가 농구 영신 경기를 합니다. 농구 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러 가서 좋아하는 선수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거 정말 뜻깊은 일이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아주 즐겁게 응원을 할 예정이고 뭐 울산 그 팬들도 그렇지만 현대모비스 팬들, 가스공사 팬들 합동 응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벤트들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주는 이벤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아주 좀 의미 있게 올해도 열리기 때문에 역시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농구 경기도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에 연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2024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휴, 스포츠계도 정말 바쁜 한 해였어요. 네, 아마 정현호 PD가 매주 할 말이 정말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지만 이제 결산은 제가 하게 됐는데 정말 식상한 단어인데 다사다난이란 말이 이렇게 딱 맞는 한 해도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돌아보면 1월부터 좀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시안컵 축구대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가 이어졌고 크리스만 감독의 경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불화 소식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서로 막 응원의 뭐 말 또는 비난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대표팀이 좀 갈라지겠다 이런 네, 생각이 와야 들어서 되는 거 무척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두 선수가 런던에서 만나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봉합이 되는구나를 느꼈었는데 일단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니까 새롭게 대표팀 감독을 영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정말 몇 달을 끌었고 그런데 이게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이어지면서 울산에 있는 감독을 빼온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 팬들에게 무척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올림픽도 이제 그 사이에 있었죠. 파리올림픽에서는 예상 외의 선전을 하면서 저 역시도 정말 너무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 좀 새벽잠을 설치면서 즐거워했지만 대회 마지막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사실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좀 잘못된 관행들이 네.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체육계 내부의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우리가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이 체육기자협회에서 이제 선정하는 뭐 최고의 뉴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1위가 됐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김동훈 선수의 뭐 스타 탄생 이 스포츠계만 해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포츠계는 홀수에는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쉬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게 2025년 새해 당장 1월 8일부터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고요. 1월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는 새해 초부터 아주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돼서 글로 써서 마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인지 손으로 쓴 쪽지나 편지 같은 걸 받게 되면 더 반갑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글씨가 어떤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게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는 편인가요? 글씨를 아무렇게나 마구 쓰는 걸 두고 갈겨 쓰다 또는 날려 쓰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가운데 더 적절하고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혹시 글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날려 쓰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겨 쓰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자를 워낙 갈겨 써서 무슨 자인지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사 갈겨 쓰다는 갈기다와 쓰다가 합해진 것이고요. 동사 갈기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가운데 글씨를 아무렇게나 급하게 마구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겨 쓰다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흘려 쓰다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흘려와 쓰다를 띄어서 쓰고요. 동사 흘리다에는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 않고 마구 잇대어 쓰다라는 뜻이 있어서 글씨를 하도 흘려서 알아보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한파특보는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일부에 발표돼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올 전망인데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세종이 5도, 강릉, 광주 6, 대전 7, 대구 8, 부산 10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10도 분포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관령이 영하 15도, 파주와 동두천이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7도까지 내려앉겠고 광주나 부산까지도 영하 1도의 아침 기온이 예상돼 거의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바람도 강해서 내일부터 체감온도가 낮아져 더욱 춥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는 건조하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 충북의 미세먼지가 나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와서 대부분 대기질이 약간 좋지 않다가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충청권과 전라권 중심으로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 특히 전라권 많은 곳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지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독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체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단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며 내년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며 넉 달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당초 전망치인 0.68명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0.71명도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미 씨가 가수 이승환 씨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김장우 구미시장은 아전인수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연의 안전에 대해 먼저 세심한 고려를 하는 것이 연예인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구미시는 예술 공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 중에 있고 이와 같은 분열된 상태에서 공연 당일에도 공연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이승환 씨 측에 제안한 서약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에는 서약하지 않고 본인의 SNS에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 같이 해석에 따라 조롱과 냉소로 비춰질 소비가 다분한 언급으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장우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승환 씨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승환 씨 측은 SNS에 공식 입장을 내고 신속하게 구미시의 법정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콘서트 무산에도 관련 스태프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그들이 없다면 제 공연도 없다.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태 파장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다음 공연 개최지인 김해시에서도 찬반 논쟁이 불거졌어요. 네, 계획대로라면 가수 이승환 씨가 이번 주 일요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는데 현재 김해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글을 보면 그간 이승환 씨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점을 들면서 안전을 위해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사상검열이라며 정상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달라. 콘서트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선동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선 현 시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상검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내려는 행동이라는 반박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승환 씨는 한 차례 더 입장을 냈는데요.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라면서 자신들은 공연 개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구미 경찰과 소통하는 등 안전에 신경을 기울였다고 강조했고요. 그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설명하면서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난데없는 불침번 근무 지시가 내려졌다고요. 네, 동상 설치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인데요. 밀짚 모자를 쓰고 볕단을 양손에 든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주변에는 손대지 말라는 안내와 함께 CCTV로 감시하고 있다는 입간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집회뿐만 아니라 표지석에 낙서를 하는 일도 벌어지자 급기야 대구시가 동상 훼손을 막겠다며 행정직 공무원들을 밤샘 근무에 투입하고 나섰는데요. 공무원 3명을 한 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동상 주변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근무는 다음 달 3일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불침번 근무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측은 낮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근무하지만 밤 시간엔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민 예산으로 설치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방호 인력 증원에 시간이 걸려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상은 설치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비싸면 비싼 값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배짱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피해가 큽니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경우 일반실이 2주 기준 평균 478만 원, 특실은 76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국 평균보다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산모와 신생아 관리, 편의시설 등 공공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하고요. 가격 상담 시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피해 사례도 살펴보면요. 최근 3년간 980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계약 해제나 해지, 위약금 관련이 약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이 181건으로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 마사지를 처음 2회는 무료 서비스 받은 뒤 추가 5회를 95만 원에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유료 5회 중 4회를 이용한 뒤 나머지 1회는 환불을 요청했는데 산후조리원은 무료로 제공한 2회 중 1회 서비스가 유료로 처리됐다고 답했다 합니다. 결제한 5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됐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 버텼고요. 또 다른 산모는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시를 했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는데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셈인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공정위의 불공정 심사 청구와 함께 복지부의 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및 제공 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브라질에서 다리가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네, 현지 시간 22일 브라질 마라낭주와 토칸칭스주를 잇는 다리 한가운데가 약 500m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석 대가 떨어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수색 작업은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붕괴될 때 함께 떨어진 트럭에 다량의 독성 화약 약품이 실려 있어서 잠수 수색 때는 최종 수질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염없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는 지어진 지 약 6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현지 시의원이 다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고발 영상을 찍고 있던 순간 균열이 생겼는데 하루빨리 구조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출발해 러시아로 가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네,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 추락하면서 30명 넘게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간 25일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즈니로 가던 길이었는데 돌연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시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비상 착륙을 위해 완만한 각도로 고도가 낮아지다가 기체 중심부가 지면과 미끄러지듯이 닿았고 이어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는데요.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번 사고로 3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탑승자 67명 중 29명이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보다 많은 32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 추락 사고로는 드물게 탑승객 절반 가까이가 생존하면서 SNS 등에서는 비극 속 성탄절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중간과 앞쪽은 폭발에 완파됐지만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구조당국이 소방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추락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면서 추가 폭발을 막았던 점도 생존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이유로 보입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비행 중 여객기가 새 떼와 충돌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는 것이 초기 조사 결과인데요. 하지만 새 떼 충돌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항공도 처음에는 같은 설명을 내놨다가 이내 철회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항공기가 새 떼 충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벌판에 비상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고 항공기가 애초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북서쪽으로 출발해 러시아 남부의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니즈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아예 동쪽의 카스피해를 건너 악타우로 향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체첸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고요. 아제르바이잔 검찰총장은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성탄절에 대전의 명소 성심당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새롭게 출시된 딸기 시루 케이크를 사려고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들을 보니 진풍경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새벽 3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지하상가에 아예 돗자리를 깔고 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입소문을 탄 이 딸기 시루 케이크는 딸기 한 박스가 몽땅 들어가고도 4만 원대 저렴한 가격에 판매 그야말로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사전 예약도 받지 않고 오직 현장 구매만 가능한 터라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길에서 쪽잠까지 자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웃돈을 얹어 파는 이른바 되파리도 많은데요. 이날 당근마켓 등 중고장터에는 원가 43,000원짜리 딸기 시루가 무려 14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판매자는 오늘 오후에 산 딸기 시루 사실 분 구한다며 정가 43,000원에 톨게이트비와 주유비 등을 더한 교통비 또 수고비 등을 계산해 14만 원에 판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성심당은 이러한 되파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대행 시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성심당 제품은 오직 성심당에서 만나자라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딸기 시루는 4월 초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네, 이렇게 공짜 좋아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남성은 본인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부터 채무 변제 등에 야무지게 썼다고 하는데요. 무려 2천만 원이 입금됐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송금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재판부는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사물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서화 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국 나오려고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같은 엘리베이터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지금 어려운 시국이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연말 연초 그리고 다가올 설 연휴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짐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 미끄러운 도로에서 안 그래도 차량 이동이 많을 때 이동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카시트죠. 그런데 카시트 잘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카시트 착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저희 아이도 그렇고 유치원이고 뭐 어린이집이고 다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가 중요하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차량에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벨트도 있고 에어백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주로 앞으로 직진하다가 부딪히면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이 때문에 승객들이 관성력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몸을 꽉 잡아주고 에어백이 얼굴을 받쳐주는 건데 근데 어른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하면 키가 딱 맞아서 상체를 감싸는 부분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오고 아래쪽 벨트는 허리에 골반뼈를 감싸면서 몸을 지켜주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앉은 키가 작다 보니까 안전벨트의 상체 부분이 어깨가 아니라 목을 감싸거나 얼굴을 감싸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목을 조르거나 목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널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안전벨트에서 빠져나가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의 경우에는 아이들 키가 작으니까 에어백에 실질적으로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닿더라도 에어백이 터지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들은 오히려 머리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안 그래도 신체 비율이 머리가 크고 목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목 보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 안전장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에 맞춘 안전장치인 카시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카시트가 얼마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냐? 이거는 세계 여러 기관에서 수많은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보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그 현장을 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카시트를 착용한 결과 아이들의 사망 확률이 18%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높죠. 카시트를 했는데도. 그리고 시속 50km면 우리나라 그 시내 주행 속도잖아요. 그런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99%였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 사망 감소 효과가 만 3세 미만 영아에서는 71% 그리고 만 3에서 12세에서는 54%나 있었고요. 호주 왕립 자동차 클럽이라는 곳에서는 만 4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10배 증가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카시트가 우리 아이들 생명을 지켜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률 들으니까 카시트 정말 꼭 해야겠네요.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아이 안전을 위한 필수템 카시트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따로 태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다면서요.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아이를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다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정말 철렁하는데 네. 2017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카시트 이용 실태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항상 카시트를 잘 착용시키는지 물어봤는데 혹시 이 보호자 100명 중에 아이들을 항상 카시트에 잘 안 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절반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거의 절반, 고작 한 26%. 네. 정말 적죠. 이게 왜 그런지 또 물어봤더니 대부분 거리가 가깝거나 아이가 카시트 싫어하고 울어서 앉히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설문조사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소방청, 도로교통공단 등 국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발표하는 국가손상통계라는 자료가 있는데 2023년도에 발표된 13차 국가손상통계에 따르면요. 2021년도에 응급실을 방문한 어린이 차량 승차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에 탑승한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들이 응급실을 오는 환자 수가 3,395명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74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의 22%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시트 사용률은 정말 적은 겁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도 있죠. 그렇죠. 일단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카시트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시트 자체도 아이들 연령에 맞는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 몸에 딱 맞는 크기의 카시트에 머리 받침 높이도 아이 머리를 잘 지켜줄 수 있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카시트의 안전벨트를 딱 끼웠을 때 손가락 2-3개 정도 들어가 있는 여유가 있을 때까지 조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방법들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이 나이에 따라서 카시트 사용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시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신생아 시기, 이때 카시트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신생아를 카시트에 앉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는 아기가 작으니까 카시트에 태우는 것보다 아기를 안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생아든 아니면 좀 더 큰 아이든 아이를 안고 차에 탔을 때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가 보호자의 에어백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안전해질지 몰라도 아이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칩니다. 네. 그리고 안고 있는 걸 놓치면 그대로 아이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신생아도 카시트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조리원 갈 때 그리고 조리원 퇴소해서 집에 갈 때 모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신생아용으로는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트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카시트 중에 그 안에 좀 시트를 덧대가지고 신생아가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들은 보통 이런 신생아용 카시트에 비해서도 몸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속삭이나 이불 아니면 기저귀 같은 거를 아이 양옆에 대주어서 아이가 카시트에 꼭 맞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아이들 패딩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 패딩 되게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패딩 입고 카시트에 앉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그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도 빠져나가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에 앉힐 때 겨울철에는 패딩을 꼭 벗기고 앉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는 주행 방향이 아니라 좀 역방향으로 앉히는 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대부분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머리가 크고 목 힘이 약하니까 이게 몸이 앞으로 쏠리면 이걸 고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머리와 목이 많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주행 방향과 반대쪽인 뒤쪽을 보고 앉히는 뒤보기를 해주는 것이 안전한데요. 네. 근데 국내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카시트 회사나 옛날 지침에는 만 1살 체중이 10kg이 될 때까지만 뒤보기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지침이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보다 더 오랫동안 뒤보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냐 이건 지침마다 차이가 있어서 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최대한 오래 뒤보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오래라는 기준은 언제까지냐면 아이가 뒤보기를 하면 다리가 이제 뒤에 시트 등받이에 닿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리가 불편해지기까지 그때 불편해지면 그때 앞보기를 해라. 그 정도 크면은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보기를 하면 멀미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멀미라는 것이 신경계가 발달하는 만 2살 이후에야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돌까지는 뒤보기 해도 멀미 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이동할 일이 많잖아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연휴에 길이 많이 막히면 몇 시간이고 차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더라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수유를 중간중간에 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행 중에 차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좁은 차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수유를 하고 트림도 충분히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계속 타다 보면 평소보다 쉽게 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차에서 치우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기들이 카시트에 앉히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럼 좀 편하긴 한데 돌이 안 된 아기들이 앉아서 잠을 오래 자면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면서 똑바로 눕혀주시거나 아니면 낮잠 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자니까 중간에 그 휴게소에 들러서 산책을 하면서 잠을 깨워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그 긴 여행을 할 때 흔들린 아기 증후군도 주의해야 됩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지속적으로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뇌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긴 자동차 여행을 하는 일이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실제로 긴 자동차 여행 후에 아기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뇌출혈이 그 원인이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자주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차 오래 타면 무조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영상 보여주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 영상 보여주면 또 멀미가 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미리 중간에 휴식을 취할 곳들을 알아두고 여유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좀 크고 나면요. 카시트를 거부하거나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싫어도 앉아야 돼라는 단호함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네. 아이들은 원래 어른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잘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다 보면 싫어도 이건 해야 돼라고 말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양치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아플 때 맛없는 약을 먹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단호하게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카시트만큼은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싫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핑계를 먼저 찾으세요. 부모님들이. 이게 아마 카시트에 앉아야 하는 필요성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카시트의 중요성 앞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가 싫어도 차에 타면 카시트에 앉아야 된다라는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채찍만 줄 수는 없죠. 당근도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차에 타야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차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카시트에 앉았을 때 그 자체가 좋은 이미지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근, 꼬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도 이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고생하니까 이제 아이는 자기 카시트 아니면 안 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잡아주는 게 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단호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아이들도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는 7살인데 아직 카시트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몇 살까지 계속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가 앉은 키가 충분히 커서 차량에 장착된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아이들의 키가 많이 자라서 안전벨트가 이제 상체 기준으로 보면 어깨에 닿을 때 그때 이제 안전벨트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나이대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뒤보기를 최대한 늦게까지 하다가 아이가 키가 좀 자라면 일반 카시트 앞을 보는 카시트를 쓰시고요. 네.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쯤 되면 일반 카시트에서 등받이가 빠진 부스터 시트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스터 시트라는 거는 튼튼한 방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전벨트 각도를 좀 조절해서 키가 좀 작은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그런 작은 카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키가 다 클 때까지는 연령에 맞게 그리고 아이 키에 맞춰서
카시트는 계속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종류는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가졌을 때 베이비 페어 같은 데 가서 카시트는 꼭 사야 된다고 하니까 네. 막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비싼 거는 엄청 비싸요. 아, 맞아요. 근데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일단 좋은 카시트는 그 좋은 카시트라고 하면 네. 안전 인증을 잘 받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카시트의 안전 인증은 어떻게 받냐면 그 교통사고 상황을 만들어요. 그 더미를 앉혀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정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데 이게 너무 저렴한 제품 중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이거 실험한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사고가 나니까 카시트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구나. 그러네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단순히 비싸면 좋다라는 것보다는 아이 성장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실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차에 장착하기에 적합한 크기인지 보셔야 됩니다. 내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아니면 좀 작은 크기의 자동차인데 카시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좁아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의 사이즈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카시트가 너무 커서 아이가 머리가 맞아요. 그 천장에 닿는 거예요. 네. 아이 안전을 위한 필수템 카시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카시트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가 아이 태우고 얼마나 조심히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거 내가 조심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다가 주위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고 그제서야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안전을 챙기려면 편의성을 좀 포기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정말 다양한 안전사고들로 인해서 힘든 치료를 받고 장애가 남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다양한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저는 한 명의 아이라도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독려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잔소리 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진심에는 수많은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았던 그 경험이 담겨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640님. 아이가 한 명일 때 카시트는 뒷좌석 어디에 설치하나요?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운전자가 우리나라 차들은 대부분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무의식적으로 운전자가 왼쪽으로 꺾는다. 네. 그래서 차량의 오른쪽이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를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뒤쪽에 장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안전사고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차에 타고 내릴 때도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도가 주로 차량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그 정론은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운전할 때도 중요하지만 태우고 내릴 때가 위험할 때가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보조석 뒷자리에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둘째가 태어날 거라 둘째 태어나면 어차피 뒷좌석 양쪽에 설치를 해야 돼서 그냥 제가 운전을 더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른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아이랑 둘이 갈 때는 좀 케어하거나 할 때 맞아요. 그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죠. 네.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네. 2935님 주말 부부라서 평일엔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시트를 꼭 뒷좌석에 설치해야 되나요? 보조석에 설치하는 게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하셨어요. 카시트 보조석에 설치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에어백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에어백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특히 뭐 뒤보기 하는 카시트는 더 위험한데요. 에어백이 터지면 카시트를 때려서 카시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에어백이 가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앞보기 카시트 자체도 에어백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뒷좌석에 꼭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51314님은요. 아이가 카시트에서 잠들면 목이 심하게 꺾이고 자세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카시트용 목베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 목베개 쓰는 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목베개가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이제 좀 목에 부상이 오히려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베개는 좀 얇은 걸 사용하실 거면 얇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카시트에서 잠들었을 때 너무 오래 재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카시트에서 재우는 버릇은 안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승빈 님도 그렇고요. 0711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 카시트 오래된 거 물려받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모든 안전 제품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제품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카시트를 세척하려고 뜯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에 철제 프레임하고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오래되면 삭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 인증 자체가 해가 갈수록 조금 더 기준이 빡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신 제품이 더 안전하긴 한데 네. 뭐 이게 보장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기한이 적혀 있군요. 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년 전에 초연이 됐었던 작품인데 그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지금 다시 재공연 중인 작품이거든요. 그 뮤지컬 제목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딱 낯설지 않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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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뭐라고? 기억나요. 네, 리액션을 좀 빨리. 네, 저 노래 부르는 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네. 끝까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재 씨가 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인생극장. 맞아요. 예. 오늘 공연 제목도 인생극장인 거예요? 아니 제목은 아닙니다. 제목은 다른데 요 인생극장 컨셉을 그대로 갖고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요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정을 소재로 만든 뮤지컬인데 바로 뮤지컬 If Then이라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제목이 If Then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네. 뭐 만약이라는 설정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딱 제목에서 보이죠, 뭐 네. 바로. 예. 근데 저한테는 이제 If Then이라는 말이 혹시 컴퓨터 언제부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처음 배웠을 때 GW 베이직 프로그램에 명령어가 있었어요. if then.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가 1일 때 then 하트 이러면은 x 값이 1이 나오면은 하트가 출력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거 모른다고요? 네. 아시는데 모른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네, 여하튼 그렇게 이런 건데 이제 공연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의 값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럼 공연에서 주인공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요것만 알고 공연을 보시면 좀 더 공연을 명확하게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익숙하면서도 재밌는 설정인데요. 네. 줄거리도 소개해 주세요. 예, 공연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이 이제 공연의 제목처럼 시작 부분에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이혼 후에 10년 만에 이제 뉴욕에 돌아와요. 뉴욕시 도시계획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 커리어 우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출중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엘리자베스한테 말을 거는 두 명의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두 명이 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를 서로 다르게 불러요. 어떻게 다르냐면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만난 친구 케이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케이트라는 친구는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불러요. 그리고 루카스라는 또 남자 사람 친구, 루카스라는 친구는 이 엘리자베스를 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애칭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줄거리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본인을 부르고 있는 두 명,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트와 그 브루클린에서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을지 아니면 그 루카스를 따라가서 뉴욕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 행동에 참여하게 될지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관객들은 엘리자베스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못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공연에서는 이 엘리자베스의 두 가지 선택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이프대는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선택한 두 가지 삶을 각각 다른 인생으로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공연을 보시는 관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즈로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이랑 또 베스로 불리는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선택할 때마다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 헷갈리지 않으실지 그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주인공은 자기가 베스를 불릴 때, 리즈를 불릴 때 요 안경 정도의 소품 하나로 한 명의 배우가 동시에 두 명의 그 인생을 연기하게 되거든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리즈가 되기도 하고 베스가 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점을 찍냐 안 찍냐. 네. 근데 보는 관객 입장에서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저 배우가 동일 배우인가? 요렇게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투나 의상, 행동하는 모습까지 정말 완전히 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이제 줄거리 자체가 다르게 진행되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리즈의 삶에 등장하는 고유의 캐릭터가 또 있고 주변 인물이 있고 또 베스의 삶에 등장하는 고유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삶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을 보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캐릭터가 완전히 분리돼서 보이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혀. 네. 설정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게 됐어요. 네. 이제 줄거리를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입부가 이제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공연의 줄거리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인생의 얘기를 다 풀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리즈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굳이 이제 줄거리를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랑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을 만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행이 또 닥쳐오게 되고 그걸 버텨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베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일, 커리어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주인공이 뛰어난 주인공이거든요. 능력이.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또 성장하고 이루어내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엘리자베스의 두 가지 인생을 관객들은 따라가면서 중간중간마다 만약에 내가 이랬다면 이런 설정에 이제 동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관객들은 각자 이제 기억하는 과거의 나를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때 이랬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연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살면서 과거에 내가 이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 하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공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이프덴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안경 하나로 다른 상황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대 전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여기 이제 상상해 보면은 그 순간순간 공연 보시면서 공연장에서 같은 무대 위에서 순간순간 리즈의 삶과 베스의 삶이 같은 무대에서 보여지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확 다르게 표현돼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사는 공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배경 이런 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요거를 무대 장치가 그때마다 막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뭐 너무 복잡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요걸 무대 영상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활용해서 만든 이 영상 무대가 너무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되었을 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무대예술상 수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정까지 받았던 그런 작품인 거죠. 예. 상을 받을 정도로 잘 표현했다는 거네요. 예. 말씀드린 무대예술상도 받았고요. 프로듀서상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엔 무엇보다 중요한 상이 이 상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작품이
여자 주연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의 삶을 보여주면서도 공감을 그 각각의 삶을 공감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각각의 삶의 크기를 이게 더 괜찮은 삶인 것처럼 표현하면 또 안 되니까 그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섬세한 연기가 좀 필요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했었던 그 배우분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우주연상 받았고 함께 했었던 또 다른 여배우가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하나 더 받았는데 음악상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공연이니까 외국 음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편곡도 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또 굉장히 잘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이렇게 상을 좀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는 쑥쑥 진행이 되네요. 제가 준비한 넘버는 Always Starting Over라는 넘버인데 이게 지금 공식 입후된 넘버로는 유튜브에 요거 한 곡밖에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이라는 넘버인데 요거 아마 지난번 2년 전에 정선아 배우의 목소리인데 이 배우가 당시에 이 작품으로 여우조연상 받았거든요. 요 네. 넘버 끝나고 나면 약간 중간에 기립박수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넘버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다신 기회는 없다 믿었는데 그 길 끝에서 널 만났어.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랑을 붙잡았어. 또 망친 걸까 늘 그래왔듯이. 아냐 그건 일단은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엿먹어 너 때문에 인생을 알게 됐어. 넌 날 사랑했고 넌 진실했어. 난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어 너에게. 후회는 안 해 내 선택을.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만 다시 만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항상 다른 얘기 속에 다른 출발선에 계속 달려봤지만 결국 이곳에 버리고 비워낸 자리 굳은 상처만 남긴 채 또 다시 시작해. 강하고 멋진 엄마가 될게. 자랑스런 아빠 대단했다 말해줄게.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 없어. 널 만나 사랑한 그 삶이면 난 충분해. 어떤 운명 어떤 미래 두렵지 않아 다 받아줄게. 그 어떤 아픔도 내게 온다면 내 인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출발선에 끝이 없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하루를 숨죽여 살면 텅 빈 세월만 남겠지. 물러서지 않아. 내 모든 순간은 이 순간에 1분 1초 모두 이곳에 지금의 날 만든 선택들 다가올 사건과 사고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 내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날 깨우잖아. 나를 깨워.
또 다시 시작. 와, 정말 기립박수가 나오네요. 뮤지컬 If Then 가운데 Always Starting Over이라는 제목의 넘버, 정선아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여러 상을 받을 만큼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 무대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자세한 설명이라는 게 뭐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계를 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대 위에서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거나 방법이 없거나 이럴 때 영상으로 이제 무대를 채우는 이런 느낌으로 항상 좀 느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이 뮤지컬 If Then의 영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이 영상을 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제작진의 고민이 어떻게 이 무대 위에서 해결이 될까?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기능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대 장치의 영상을 입혀서 약간 그냥 허공에다가 영상을 쏘거나 천에다가 영상을 쏘는 느낌이 아니라 그 구조물 같은 데다가 잘 맞춰서 네. 영상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매핑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된 그런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뮤지컬 If Then이 평범한 인물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네. 무대 영상이 좀 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끼더라고요. 그 라디오에서 이제 눈으로 본 무대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2년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요 정도 사이즈 또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 현재 공연되고 있는 작품 중에 제작비를 가장 많이 쓴 것 같은 뮤지컬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좀 튀는 것보다는 안 튀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큰 돈 들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 대표님 오늘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이 작품의 의미가 저한테 좀 다르게 와닿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좀 뭐 예전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뭐 프랑켄슈타인, 명성황후, 뭐 모차르트, 지킬의 아이들 뭐 다 그런데 이 If Then은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뮤지컬스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 뮤지컬 If Then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디테일이나 섬세함을 좀 유지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공연만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살리면서 요즘 관객들한테 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2024년 마지막 목요일이더라고요, 오늘이. 네, 그래서 네.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만약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이런 후회 없이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If Then이라는 작품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준비하신 이야기 같은데요. 약간 안 대표님 스타일의 새해 인사 같았어요. 요즘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목공서 잘 운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화 If Only OST 가운데 제니퍼 러브 휴잇의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